자, 우리 앞 시간에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속에 있으면 돼요. 뭐 특징은? 이건 우리 이론 시험에 나와봐야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 2문제예요. 근데 지금 오늘 3시간 동안 떠들 양이 훨씬 더 많아. 그럼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1,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이제 보기 중에 한 개로는 등장하지만 한 문제 단독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계산하는 방법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건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 매입금액에 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빼면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액에서 세액을 빼기 때문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매출세액은 내가 물건 팔면 무조건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래징수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매입세액은 내가 줬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줬을 때에 이 부가가치세를 내가 사업자인데 부담했다라는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 빼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제라는 말은 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의미보다는 빼줄게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형식.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서 국경세 조정이라고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전 세계가 국가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틀려요. 우리나라는 10%, 일본은 5%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실제로 일본에 가서 여행이든 뭐든 일본을 접해 보신 분은 7%쯤 되는 것 같은데 7%, 8% 이런 생각할 거예요. 목표가 10%였고.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세율을 못 올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날고 긴다는 아베도 그 오랫동안 연임하면서 자기 목표가 부가가치세 10% 만들기인데 손도 못 대고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소비세가 기생처럼 붙어가지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좀 후진적인 방법을 써서 연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제도를 안 쓰고 전 세계마다 세율이 틀린데 전 세계 부가가치세 소비세 제도를 쓰는 나라 평균이 약 한 23% 정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엄청 작죠? 10%니까 비율적으로 낮은 편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나라마다 부가가치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서로 AB라는 나라가 같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수출한 곳에서 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돼서 물건 수출해봐야 팔리지가 않겠죠. 같은 물건이라면. 그래서 둘 중 한 군데서만 부과하자라고 이제 우리 옛날 과거에는 가트협정이라는 글자를 학교 다닐 때의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옛날 사람. 이건 이제 WTO로 들어왔기 때문에 WTO로 흡수됐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은 이 글자를 못 보고 WTO만 알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때 결정한 게 생산지국 과세의 원칙,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 생산지국이라는 건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만 과세할 거냐, 아니면 소비지국, 쓰려고 수입하는 나라가 그 나라 세율을 부과할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생산지국 과세의 원칙을 하면 수출하는 나라마다 세율이 다른데 그 나라 세율이면 도착했을 때의 세율도 틀려서 부가가치세가 낮은 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입을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트협정에서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이제 채택을 해서 하기로 결의를 했고,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웬만한 무역협정은 전부 다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WTO에 들어가 있는 건 뉴스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인데, 그럼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물건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과 안 해요. 그리고 수입하는 물건을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세하는 제도는 지금 나중에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챕터들이 있어요. 자, 그럼 335페이지에 자, 부가가치 총칙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간단한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좀 보면, 자, 제가 앞 시간에 이거 했었나요? 공장, 도매상, 소매상 했었죠? 그럼 이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공장이나 도매상이나 소매상, 이 사람들을 우리는 납세자라고 하고,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이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 그 사업자를 우리는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담세자는 우리죠. 일반적으로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인 우리일 거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총칙에서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고 적어놓고서 바로 아래 사업자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사업자라는 건 부가가치세법을 세무서에 가져다 내는 납세 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물건 팔면서 그걸 거래징수 받아서 세무서에 낼 수 있으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중고 물품 파는 것들 있죠. 전에 보니까 요즘은 소리 안 나던데, 우리 여기 학원 직원들도 회의하고 있는데 당근 다들 어딘지 아시나 보네.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그럼 중고 매매하는 데 있죠. 거기서 내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서 중고로 팔았어요. 뭐 예를 들어 5만 원에 팔았어.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거래하러 가서 5만 원 주길래, 아니 부가가치세 별도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날 미친놈으로 보겠죠. 그죠? 일반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낼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중고나라나 뭐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전자레인지를 한 개 중고 그냥 사는데, 내가 5만 원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카드가 된대. 부가세 별도래. 그럼 이상하게 바라보나요? 아, 이 사람 중고 매매상이구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는 엄연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자는 사업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동차 딜러한테 샀어요. 그럼 자동차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그걸 그 딜러가, 자동차 회사에 속해 있는 딜러가 받아서 세무서가 내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인 그 회사, 주식회사, 그 회사가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거지, 그 종속적인 관계인 딜러가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 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내라고 하는 과세품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지 되는 거고, 영리목적 유무하고 관계없다. 자, 얘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든 일반 사업체든 전부 다 과세품을 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무조건 세무서에 납부해야 돼요. 자,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전부 다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이제 과세 대상 사업자의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사업자 형태는 우리 과세 사업자와 먼저 면세 사업자로 둘로 나눠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먼저 둘로 나누는데, 면세 사업자는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만 판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이거예요. 만. 과세품을 팔면 안 되고 순수하게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인 거예요. 그럼 면세품만 판다는 건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 되는 물건만 파니까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낼 일이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도 하지만 사업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법정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매출수익을 창출하는 그 물건이 아닌 것만 파는 거죠. 즉 저하고 같은 말인 건데, 책에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닌 재화 용료만 공급하는데 이게 면세품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적혀있는 얘가 면세품이에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닌 면세품만 파는 거. 그럼 과세 사업자는 또 둘로 나누는데, 일반 과세자와 그리고 간이 과세자로 둘로 나눠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는 기준은, 일반 과세자는 연 매출의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고,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의 8천만 원 미만, 세법적에 미달이라고 적혀 있는데 미만이 사업자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간이과세자라는 이 제도는 왜 만들었냐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조금 영세한 힘든 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자, 참고로 이 기준은 작년까지는 4,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죠. 그래서 그 직전 연도 매출의 금액이 4,800이 넘어가도 힘든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 신고하는데도 제반 비용이 드니까 그 부담을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8천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8천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8천만 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생각해 보면 매출액이니까 수익이죠. 회계로 치면. 그럼 한 달에 약 700만 원 정도 번다는 이야기네. 매출이라는 이야기네. 그죠? 뭐 대략적으로. 그럼 이 사업자가 물건 가격의 2배를 판다면 매출 총이익이 350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가게 월세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전기세, 밥값 뭐 이런 것들 쓰면은 이 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100만 원 돈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럼 직원을 쓸 수도 없고 영세하다는 거예요. 사장님 혼자 사는 거야. 여러분들 보면 주위에 작은 세탁소 사장님 혼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우리 구멍가게라고 하는 담배가게 같은 곳 있죠. 그 할머니한테 세금계 와서 끊어주세요. 부가가치 신고해야 돼요. 할머니 그냥 가게 문 닫는 게 낫지. 이 부가가치세법 의무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분들을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럼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전부 다 해야 되는 일반과세자고,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못할 놈이 무슨 법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간이과세 제도의
특징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힘든 사업자를 좀 편리하게 간소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일반 과세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신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일반 과세 사업장이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거 장사 처음부터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간이과세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걸로 보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과세 사업자 구분인데, 자, 이거 하나 기억할게요. 간이과세자도 과세 사업자는 맞아요. 과세품 팔아. 시골에 구멍가게 할머니 새우깡 팔잖아. 그런 거 면세품 아니에요. 그럼 다 과세품이니까 그분들은 과세 사업자는 맞는데 간이과세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 337페이지에 자, 과세 기간을 볼게요. 자, 과세 기간은 자,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기간은 1년에 2번 있어요. 1기와 2기로. 그럼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에 2번의 과세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표현할 때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계에서는 기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좌우고. 근데 세법에서는 기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과세 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칭하는 표현인 거고, 그럼 과세 기간 개시일은 당연히 1월 1일부터 하고 7월 1일을 과세기간 개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기간은 개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만 기간이, 예를 들어 6월 1일 날 개업을 하면 첫 번째 과세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 10월 1일 날 폐업을 하면 마지막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과세기간이다.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라고 꼭 기억하세요. 3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과세기간은.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그래서 1년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과세기간이라 그래요. 1년 이상에 거쳐서를 이과세기간 이상에 거쳐서.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1과세기간은 6개월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뭔 말인지 바로 느낌이 오시겠죠? 자,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법은 제가 앞 시간에 우리나라 세수학부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징수를 좀 빨리 하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과세기간 외에 예정신고기간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임시적으로 빨리 징수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 예정신고기간은 1기 예정신고기간으로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우리 2기 예정신고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3월 31일 그리고 9월 30일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법 표현에서 그냥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이런 말하면 6월 30일, 12월 31일을 말하는 건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그러면 1년에 4번 이 날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언급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1년에 2번을 이야기하는 거냐 4번을 이야기하는 거냐 구분이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만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1년에 4번 신고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은 임시기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고 내가 돌려받아야 될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이라는 걸 해주게 돼요. 그런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걸 보면 그런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는 하는데 환급은 안 해줘요. 제가 이 기간 만든 목적이 부가가치세 빨리 징수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신고할 때는 환급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예 대놓고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이라는 칸이 있어요. 아예 그 칸 자체가 아래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일반 법인 사업자 기준인 거예요. 일반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건 예정 고지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정 신고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직전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한 게 총 100만 원이었다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전 과세 기간 거에 절반인 50만 원 내라고 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지서라는 게 알려주는 서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 전에 얼마 냈으니까 절반 사업했으니까 이만큼 미리 내. 그리고 나서 올해 과세 기간이 끝나면 과세 기간 거 계산해서 예정 고지 납부한 거 빼고 나머지 내는 게 이제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정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죠. 의무가 없다라고 했죠. 만약에 직전 과세 기간 대비 사업이 매출이 3분의 1에 미달된다면 사업이 안 된 거잖아. 장사 안 됐는데 지금 내가 받아둔 부가가치도 없는데 내라고 하면 부담되겠죠. 그러면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에 4월 25일 날 개인 사업자들 신고 엄청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코로나가 없었거든. 중국에 우한에 뭔가 있다 이런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작년 연초에 코로나가 신천지 사태인가 하면서 갑자기 빵 터졌죠. 그러면서 가게들이 엄청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 대비 절반 내놔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못한다가 아니에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취지가 뭐라 그랬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좀 부담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1년이에요. 1년이고 간이과세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 부가 납부를 해요. 예정 부가 납부라는 것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아예 그냥 돈 내지 말라 할 거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 계산한 것도 30만 원에 미달하면 그냥 부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구멍가게 할머니가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과세관청이 알고 있어도 계산해도 낼 세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부징수, 소액은 징수 안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자, 그럼 지금 위에서 과세 기간은 6개월인데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 때문에 이제 기간을 칭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 표현은 나중에 우리 실기하고 필요하니까 우리 조회하고 할 때 기억해 두세요.
일기 예정 기간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일기 확정 기간이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 예정 기간이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확정 기간이라고 하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기간들을 말할 거예요. 흔히 우리 1사분기, 2사분기 하는 조건이 있죠. 그걸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기간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세법법전에서는 확정이라는 이 기간은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최종 3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 재미없게 적어놨죠. 결국은 이거잖아.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최종 3월. 같은 말인데 참 재미없게 적어놨어요. 생각할만 하게. 그래서 자, 이 표현을 왜 기억하자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조회 문제를 풀 건데 1기 예정 기간에 어떤 건 얼마인가, 2기 확정 기간에 어떤 건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을 인지를 못하면 조회하는 기간 날짜를 못 쓰겠죠. 그래서 자, 얘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라고 적혀 있는데, 자, 납세지라는 건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가 만들어져요. 그 표현은 납세지 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세금 내는 곳이라기보다 우리 세금은 길 가다가 보이는 세무서 아무 때나 내면 돼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안 내면 나 잡으러 올 과세관청이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의 납세 의무를 관리하는 것. 이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다 틀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부가가치세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인데 이 납세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사업장이 있는 곳에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원칙은 사업장별 신고 납부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띄고 있어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도 하고 신고 납부도 각각 하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어요. 그럼 본사는 뭐 이런 시내에 있을 수 있고 직매장도 시내에 있겠죠. 어딘가 번화가에. 공장은 좀 외곽에 있겠죠. 강남에 공장이 있는 곳 있으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다 각마다 지역이 틀리면 그 지역마다 각 공장, 본사 다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본사는 본사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각각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공장은 물건 만들려고 물건 원재료 사오기만 하겠죠. 그럼 매입세만 있어요. 직매장은 공장에서 가져온 물건만 파니까 매출세액 받은 것만 있지 공장에서 물건 사온 게 아니잖아. 우리 공장이니까. 그러면 매출세액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막상 실제 돈은 본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특례를 만들어요. 자, 특례 중에 첫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이름을 잘 보세요. 납부 총괄에서 납부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 각각 개별로 하는 건데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예요. 정말 총괄해서 납부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고는 사업장별 각각. 자,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자, 글자를 보시면 위에 원칙이라고 쓴 거는
사업장 단위고 아래는 사업자 단위죠. 그럼 사업장, 사업자 이 차이가 뭐냐면 사업장은 장소를 기준인데 사업자는 인격체를 기준이에요. 그럼 방금 제가 말했던 본사, 공장, 직매장 다 하나의 법인등록번호에 각각의 여러 개 사업장일 수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전부 다 하나의 사업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두 다 일치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마다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똑같은데 종사업장 번호 달고 있는 곳, 사업자 등록증 있는 곳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쓰는 거예요. 우리 큰 회사들 있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 여러분들이 뭔가 세임이 와서 끊어주면 신세계 백화점 예를 들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종사업장 번호 1번은 송도에 있는 본점, 강남은 5번. 그럼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 잘해야 되지. 아무 때나 보내면 전화 와요. 다시 보내라고. 몇 번도 말 안 해주고 나쁜 놈들이. 걔네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사업자 단위니까 하나의 사업자 우리 법인등록번호처럼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법인등록번호를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세금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인데 이 하나로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세금 납부 의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신고와 납부를 주 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제도의 가입 우리가 적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로 각각 하는 거고 이 제도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했는데 잘 돼서 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바로 옆에 사무실 차릴 일은 잘 없잖아. 그러면 다른 관할 관청구역으로 다른 구만 가도 관할 관청이 바뀌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각각 신고하고 싶으면 각각 하고 그게 아니면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이 두 개 중에 하나 신청제도인데 승인을 득하지 않아요. 원래 신청제도는 승인을 득해야 효력이 발행하는 거고 신고제도는 고지로서만 효력이 발행되는 건데 얘는 과거에는 신청제도였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통보만 해도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효력이 발행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쉽게 말하면 세무서 가서 체크만 하고 제시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청 간단하게 바뀌었죠. 자, 지금 얘 이야기한 거고 그럼 아래 사업장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여기 사무실이야 그게 사업장으로 100% 보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는 거예요. 광업이라면 광업사무소, 탄광이 아니고 광업사무소, 제조업이라면 물건 조립 시작하는 지역부터 중간 단계, 최종 단계 위치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제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그럼 거기에 관할 세무서가 우리의 납세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물건 만들고 나서 포장은 다른 곳에 의뢰할 수도 있겠죠. 그건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자 여기서 건설업은 집 파는 곳이 아니라 집을 짓는 곳을 건설업이라는 거예요. 집 파는 거는 시행, 분양 그게 집 파는 거고 건설업은 건물 지어 올리는 시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공사, 운수업, 택시, 버스, 부동산 매매업 이 세 개의 특징은 전국 각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하기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면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 사업자라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데 부동산 매매업 말고 부동산 임대업은 건물은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있는 곳에 관할 세무서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직매장은 사업장 맞아요. 직매장 우리 나이키 공장 있는데 여기 매장 있잖아. 직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직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업장이죠. 사업자 등록번호 따라가고 사업장인데 하치장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창고는 아니지만 창고의 개념으로 쓰겠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외곽 순환로 다니다 보면 컨테이너 창고 있는 물류센터 같은 곳 있죠. 거기에서 물건 꺼내는데 여기에 물류업을 하는 건지 창고로 쓰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거기를 창고로 뭔가 보관하는 용도만 쓴다면 세무서에 하치장 개설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면 여기를 하치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시사업장은 우리 바자회 같은 거 하면 판매 부스 차리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임시사업장이라 그래요. 그럼 이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은 맞아요. 팔고 있고 사업장은 맞는데 별도의 개별 사업장이 아니고 직매장이 잠시 나와 있는 걸로 봐요. 그게 임시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개별 사업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적히는 건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적혀 있잖아. 폐업, 창고 정리. 그럼 바자회 하죠. 그 기간 보면 거의 다 10일이에요. 왜 10일이냐면 10일 이내 하면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 안 해도 되거든. 그런데 10일보다 길죠? 애매하게 15일이나 이래. 그러면 가면 무조건 초반에 들어와서 먼저 빠지는 곳이 있고 중간에 들어와서 끝까지 가는 곳이 있어요. 자기들 업종의 특성에 맞춰서 들어와요. 근데 거의 대다수 가급적이면 그래서 기간이 이 정도 10일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2주가 안 되도록 해요. 거의. 이게 그것 때문에 해요. 그래서 거의 보면 행사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시작해요. 그 다음 주 주말까지 하고 끝내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 자,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들이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서 제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데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일괄 납부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주사업장을 어디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적혀 있는 건데, 법인 사업자는 본점이나 지점을 할 수가 있는데 둘 중 선택이 돼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주 사무소만 되지 분 사무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분 사무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는 그냥 제 표현대로 지점들은 주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무조건 안에 있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있죠. 주사무소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무소만 되지 법인도 지점이 안 돼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법인도 본점만 되지 지점을 주사무소로 못 잡아요.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 봤을 때 어느 제도가 편해 보여요? 이 두 개 중에 아래가 더 편해 보이죠? 신고 납부 전부 다 한 군데서 하는 게 더 편하잖아. 어차피 우리 회사인데, 그죠? 근데 얘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면 공장도 해야 되고 매장도 해야 되고 본사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사용 안 하고 이걸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얘는 지점을 주 사업장으로 못 두는데, 대한민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본점을 서울에 강남이나 종로나 이쪽에 많이 둬요. 그런데 사장님이 엔지니어여가지고 지방에 공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체 총괄 관리는 지방에서 하고 싶은데 본점만 서울에 둔 거예요. 그럼 본점에서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쓰면은 본점에서 하니까 사장님하고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사장님 있는 주 사업장을 사장님이 있는 공장으로 잡고 싶으면 이 제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일할 때 제 있던 곳 회사 회장님이
엔지니어셨어요. 그래서 대전 옆에 그 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공장에 계셔가지고 매일매일 마티즈 타고 공장 내려갔어요. 정말 내가 이사 가고 싶었는데 출근은 여기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사장님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주 사업장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 그러면 이걸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갔을 때 이걸 쓰고 있으면 아 실질적으로 돈 관리하는 사장님이 지방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얘는 전부 다 본점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하는 건 다 이론이니까 들으면서 이런 방식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느끼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자, 얘는 기억해 두시고 20일 이내에. 이거 전에 우리 이거예요. 자, 화면만 보시면 전에 우리 이거 보고 회사 등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할 때 얘가 기업 연월일이 5월 1일이잖아. 그리고 얘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날이에요. 그러면 이 두 날이 20일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과세품을 파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이야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날짜예요. 20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자, 다음 사업자 등록 사후관리 적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정정이에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 재규모 받는 것들 있죠. 정정하고. 그러면 단순하게 상호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자가 도메인 주소만 바꾸면 똑같은 사업을 행위하면 그냥 그날에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해 안 바꿨네. 자, 얘는 2일로 바꾸세요. 올해 개정됐어요. 얘는 틀렸고 2일로. 별거 아니라서 네, 늦어도 2일 안에 해줘라고 하는 거고 지금 3일 적혀 있죠. 이걸 2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하면 그날 바로 해줘요. 그 있는 사람이 보고 아 이러세요 증빙 보여주면 하루 그냥 또 치고 끝내는데 늦어도 이때까지 해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했어요. 그럼 돼요? 자,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을 아니에요. 자, 제가 옷가게를 하다가 여러분한테 팔았죠. 넘기면 대표자 변경이 아니고 저는 폐업, 여러분은 개업이 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개인들이죠. 근데 법인은 살아있고 그 최고 경영자 책임지는 인격체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건 변경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변경 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의 종류, 업종, 업태 바뀌면 추가하거나 하면 써야 되겠죠. 또 사업장 이전하면 사업장 소재지도 바뀌지만 관할 세무서도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의 지분이 바뀌면 다른 세법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5번에 보시면 상속, 증여는 안 돼요.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상속에 의한 거는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여는 안 돼요. 증여는 안 되고. 자, 이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무실 차릴 때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거 사도 10%가 있겠죠. 그걸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안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불자를 붙여서 불공제라는 표현을 써요. 불공제라는 말.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346페이지에 이제 과세거래부터 이쪽으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